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퀄리티의 미식축구 및 NFL 분석 채널 NFL 잡박사전의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약 2주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정말 폭풍 같던 FA 시장이 지나고 여러 개의 주요 계약들이 펼쳐진 가운데 가장 최근에 또 굉장히 뜨거운 트레이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버팔로 빌스와 휴스턴 텍산즈 사이에 있었던 와이드 리시버 스테판 닉스의 트레이드였는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드래프트 토바보기 들어가기 앞서서 요 내용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판 닉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나이가 30이 되는 선수예요. 벌써 이 선수가 30이라니 놀라운데 처음에 이 선수가 드래프트된 팀은 미네소타 바이킹스였고 2015년도에 5라운드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명될 당시에는 사실 엄청난 주목을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물론 커리어 맨 초기에도 그렇게 막 인상적이지는 않았는데 미니애폴리스 미라클이라고 뭐 그전까지 좋은 활약을 엄청 보이다가 굉장히 임팩트 있는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진짜 단숨에 전국구 스타로 떠올랐죠. 그리고 나서 2020년도 올프로를 받기도 했고 올프로 세컨드도 한 번 있어요. 그리고 4번의 프로볼 2020년도에는 NFL 리셉션 그리고 리시빙 야드 리더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선보인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버팔로 빌스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었는데 이번에 휴스턴 텍산즈로 이적을 하게 됐어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에디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텍산스가 최근에 1라운드 픽을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트레이드하면서 이제 2장의 2라운드 픽을 갖고 있었잖아요. 바이킹스가 건넸던 픽을 활용해서 이제 스테폰 딕스를 데려왔고요. 이제 CJ 스트라드의 이제 가능성을 본 텍산스가 좀 과감하게 이제 스타 와이드 리시버를 영입하면서 본격적인 슈퍼볼 도전을 선언한 셈이죠. 이번에 뭐 와이드 리시버 풀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스테폰 딕스가 이 보여줄 좀 상수 같은 활약에 더 베팅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이로써 텍산스는 뭐 스테폰 딕스, 니코 콜린스, 탱크 델, 달튼 슈츠로 이렇게 이어지는 굉장히 화려한 라인업을 갖게 됐습니다. 뭐 AFC뿐만 아니라 NFC 다 합쳐도 이 정도 라인업이 나오는 팀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고요. 엄청난 진짜 CJ 스트라우드에게 정말 최고급 무기들을 다 쥐어준 셈이고 뭐 이번에 FA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공격적인 영입을 한 텍사스이니만큼 사실 AFC에서 단숨에 거의 슈퍼볼 컨텐더로서 최고의 팀으로 떠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사실 빌스는 이제 왜 보냈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패커스가 이제 드반테 아담스를 보냈고 칩스가 타이르키를 보냈던 것처럼 좀 30살에 접어든 와이드 리시버에게 이제 더 이상 많은 돈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앨런에게 사실 딕스를 좀 페어링 시켜주면서 앨런이 리그 최고의 선수로 거듭나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이제 더 이상 예전만큼의 효율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 빌스 경기를 계속 커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즌 후반부터 지난 시즌 후반부터 빌스의 생산성 이제 스테펀 딕스의 생산성이 좀 급격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성격도 워낙 센 선수이다 보니까 팀 내에 잘 융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노출했죠. 많은 돈을 받으면서 사실 라커룸의 리더가 되어야 될 선수가 팀의 분위기를 망치는 선수가 된다면 뭐 팀 입장에선 계속 데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 와이드 리시버 클래스가 심지어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좀 쉽게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라커룸의 어떤 체질 개선 그리고 효율적인 좀 셀러리 소비를 위해서 패커스 칩스가 그랬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을 때 좀 빨리 팔자라는 결론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워낙 이 딕스가 좀 링에 대한 욕심도 많고 어떤 명역도 굉장히 많은 선수라서 좀 이런 부분들이 바이킹스 시절부터 계속 노출이 됐었죠. 그러면서 팀과의 갈등도 있었고 어떤 불화의 원인 중 하나가 되긴 했었는데 이 텍산즈라는 팀의 어떤 장래성? 미래 가능성 같은 거를 선수도 같이 눈여겨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트레이드였습니다. 텍산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빠르게 멋진 팀으로 거듭나는 케이스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이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오프시즌에도 보강을 굉장히 잘했어요. 백필드에는 조 믹슨 데려왔죠. 디펜스에는 다니엘 헌터, 아지즈 알샤이어, 제프 오크다, 드니코 트리 그리고 CJ 핸더슨까지 팀이 정말 단단해지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이 쿼터백 그리고 코치가 있다라고 말해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텍산즈의 행보가 참 기대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준비한 이 드래프트 토바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소개할 선수는 엘레바마 출신의 엣지러셔 댈러스 터너입니다. 정말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졌고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이 선수에 대한 잠재력과 평가는 굉장히 높았어요. 단거리 버스트 좋고요. 민첩성과 속도 좋고요. 유연함도 갖추고 있는 정말 놀라운 선수인데요. 이 믿고 쓰는 엘라바마 출신의 디펜더, 뭐 엣지러셔로 따지면 조나단 앨런, 뭐 윌 앤더슨 주니어 같은 선수들도 있었죠. 이런 선수들에 이어서 또다시 리그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엣지러셔가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 선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6피트 3인치, 247파운드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팔 길이가 이제 무려 34인치를 좀 넘고 35인치 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작년 사실 윌 앤더슨보다 더 긴 팔을 갖고 있고요. 특히 사실 팔 길이가 이 엣지 포지션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찬반이 늘 있지만 팔이 짧은 대학 오펜시브 태클들이 NFL 와서 뭐 가드로 전향하는 케이스도 있고, 팔이 긴 엣지들 뭐 알돈 스미스, 타이렉 윌슨, 작년에 타이렉 윌슨 등 좀 많은 선수들이 높은 순위에서 지명되는 케이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NFL에서는 여전히 이 엣지들의 팔 길이를 좀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엣지와 오펜시브 태클들의 어떤 레버리지 싸움에 있어서 엣지들은 이제 팔을 오펜시브 태클의 이 숄더 패드 안쪽, 가슴 쪽에 넣게 되는데, 이때 팔이 길면 결국 이제 오펜시브 태클에게 이 본인의 레버리지를 빼앗기지 않으면서 본인의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즉 이제 오펜시브 라인맨들이 가까이 붙으면서 본인을 꽉 쥐고 컨트롤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긴 팔은 매우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신체적인 길고 짧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NFL에서 많이 예민하게 보는 것 같고, 뭐 이거는 단순히 패스 러시 상황뿐만 아니라 런 디펜스 상황에서도 이런 레버리지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많이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댈러스 터너의 이런 긴 팔은 굉장히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터너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엘리트한 운동 능력이겠죠. 컴바인에서 40야드 대시를 4.46초에 뛰었고, 버티컬 40.5인치, 브로더 점프도 10피트 7인치, 이제 5스타 출신에 좀 걸맞는 좋은 컴바인 성적을 기록했고요. 아주 엘리트한, 이 엣지 포지션 내에서 아주 엘리트한 성적입니다. 엣지로서 사실 테크닉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괴물 같은 사이즈와 운동 능력은 이제 GM들에게 아주 매력적일 것이 분명하고요. 개인적으로 테크닉은 생각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코칭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타고나는 운동 능력 같은 거는 드래프트에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지닐 것이 아주 확실하죠. 그래서 말씀해주신 어떤 괴물 같은 사이즈 그리고 운동 능력 때문에 본 밀러와 좀 많이 비교가 돼요. 신체적 스펙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일단 키가 똑같고요. 몸무게도 1파운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터너가 40야드 대시 결과가 더 빠르게 측정이 되었고요. 버티컬 점프, 브로드 점프 기록이 전부 다 밀러보다 좋았어요. 팔도 더 길고요. 손도 더 커요. 그래서 더 많은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좀 폭발적인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이런 움직임에서 보여주는 이 폭발력과 다재다능함이 어쨌든 터너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엣지들이 항상 뭐 태클과 1대1 패스러시 상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스턴트 상황에서의 움직임도 있을 것이고, 쿼터백의 어떤 스크램블을 쫓는 과정에서의 움직임도 있을 것이고, 뭐 런 상황에서 엣지에 있는 상황에서 러닝백들을 쫓아가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커버리지의 상황도 있을 것이고, 이런 정말 순수한 움직임이 중요시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정말 인사이드 라인베커에 가까운 아주 빠른 움직임과 폭발력을 보여줬다는 게 이제 터너의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패스 러시 상황 이외에서도 어떤 이런 플레이메이킹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터너가 현재 가지고 있는 큰 다른 선수와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고요. 실제로 뭐 엘라바마 디펜스에서도 커버리지 드랍을 좀 자주 시켰고, 뭐 쿼터백 스파잉을 시키기도 하는 등 좀 터너의 운동 능력을 좀 적극적으로 100%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스탯상으로도 많이 그렇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정말 1대1 패스러시, 태클과의 이런 1대1 상황보다도 좀 더 경기 중에 있는 더 다양한 상황에서 오히려 빛나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움직임은 사실 패스러시 상황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굉장히 폭발적인, 특히 첫 스텝의 폭발력이 좀 굉장하기 때문에 흔히 이제 스피드 투 파워라고 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매우 엘리트한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필름에서 나오는데 결국 스피드 투 파워라는 거는 스피드러시 스텝을 밟고 태클의 바깥쪽이나 안쪽이 아닌 이제 정면으로 블러시하는 이 테크닉을 말하거든요. 이 스피드 투 파워에서 굉장히 엘리트한 모습을 보여줬다. 본인의 어떤 스피드와 폭발력 이걸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굉장히 낮추고 쭉 밀고 들어가는 모습에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게 뭐 대학 레벨에서 굉장히 잘 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마 터너의 아주 가장 큰 패스러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어찌 보면 단점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요. 터너의 어떤 패스러시의 테크닉에 있어서 이게 좀 다양하지 않다는 것. 이 스피드 투 파워가 좀 전부라는 거. 어찌 보면 요즘 말로 스피드 투 파워 원툴이다. 약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많은 부분을 스피드 투 파워 테크닉에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정렬 위치에 따라서 본인이 얼마나 더 태클과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이 퍼포먼스 차이도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스피드 투 파워에 대한 이 프로덕션이 상당하다 보니까 뭐 9테크, 7테크 같이 좀 태클들과의 거리가 좀 멀어질수록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고요. 뭐 5테크, 6테크도 좀 태클과 가까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의 어떤 테크닉적으로 좀 부족함이 가장 큰 약점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뭐 첫 컨택 후에 좀 핸드 파이팅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손의 활용이 좀 너무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손의 위치가 좀 핸드 플레이스먼트라고 하죠. 손의 위치가 굉장히 잘못된 경우도 많았고요. 오펜시브 태클에 어떤 손이 들어왔을 때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필름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클들한테 쉽게 레버리지를 많이 내주는 모습들 지금 계속 필름에서 나오는데 특히 이제 LSU 경기가 많은 분들이 보시면 터너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질 것 같아요. 이게 LSU 경기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굉장히 핸드가 테크니컬한 선수들을 만났을 때 첫 컨택에서 이기지 못하면 끝까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좀 결과적으로 스피드 투 파워에 대한 이 단적인 아주 하나의 패스러시 플랜만 갖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뭐 립이나 스윙이나 뭐 클럽이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했고 손을 쓰는 디테일들이 아직 많이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터너를 사실 절대 이제 제가 윌 앤더슨 작년에 이제 엘레바마 출신의 윌 앤더슨과 같은 티어의 프로스펙트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뭐 럼블락을 할 때 있어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앵커라고 하잖아요. 이제 딱 두 다리로 버티고 서는 힘 이게 좀 굉장히 약하다고 보고 있고요. 패스블락은 뭐 이제 엣지가 달려드는 형태지만 런블락의 경우에는 반대로 오펜시브 라인맨들이 디펜시브 선수들에게 달려드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앵커라고 해서 이 버티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힘없이 밀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전반적인 어떤 힘의 부족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NFL에서 원하는 신체 프레임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펜시브 라인맨이 아주 타이트하게 붙었을 때 어떤 이 블락을 벗겨내는 블락 쉐딩 능력도 부족했고 전체적인 이 앵커의 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엘라베마에서도 실제로 이제 위크 사이드에 주로 정렬을 하거나 좀 얼리 다운, 퍼스트 다운, 세컨드 다운에서보다는 서드 다운, 이 패싱 다운에서 많이 활용되는 경향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NFL에 가서 얼리 다운부터 서드 다운까지 모든 다운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모든 다운에서 활약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런 디펜스 하는 상황에서는 확실히 그 퍼포먼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당장은 이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단점들은 결국에는 이 미스태클, 그러니까 태클 실패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터너는 지난 시즌 미스태클 레이트가 22%였어요.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터너가 갖고 있는 신체적, 운동적 능력에 비해서 테이프가 좀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그래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더 보여줬더라면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굉장히 젊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패스 러시 무브라거나 카운터에 대한 테크닉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뭐 충분히 리그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필름에서 결여되었던 일관성 역시 담보가 되어야 충분한 디펜시브 스냅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선수의 어떤 지명 라운드 그리고 이제 컴패리즌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사실 전형적인 로우 플로어 하이 실링의 스타일의 선수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위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제 엣지 러셔의 하나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밴드 능력도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 밴드라는 건 결국 태클 바깥쪽을 얼마나 이제 태클의 바깥쪽 어깨를 얼마나 낮고 샤프하게 공략할 수 있는지, 즉 무게 중심을 낮게 유지하면서 본인의 밸런스를 잃지 않고 스피드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거든요. 이게 뭐 발목의 유연성 그리고 힙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본 밀러가 아주 대표적인 엣지가 본 밀러가 아주 대표적인 밴드 스킬이 좋은 선수인데 댈러스 터너도 밴드에서 아주 엘리트하진 않지만 아주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테크닉이 좀 장착됐을 경우 제가 뭐 제이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계속 언급했던 어떤 패스 러시 테크닉에 대한 부분이 개선됐을 경우 이걸 장착했을 경우 아주 위협적인 스피드 러셔, 위협적인 엣지 러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테크닉적인 미숙함 그리고 뭐 런 디펜스 상황에서의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아주 엘리트한 운동 능력, 나쁘지 않은 밴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실링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시간도 많이 필요할 거고 적절한 코칭도 필요할 거고요. 하지만 뭐 앞서 말했듯 NFL 이 GM들이 아주 환장할 만한 이 신체 사이즈, 이 팔 길이와 운동 능력의 조합은 아주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뭐 예상 지명 라운드는 1라운드 10번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뭐 많은 몹드랩에서는 8번 이제 애틀란타 팔컨스가 많이 지명할 거다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10번 언저리, 8번이나 10번 또 조금 위에서 지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FL에서 좀 가장 비슷한 선수를 찾아보자 하면 제이님은 본 밀러를 말씀해 주셨고 저는 뭐 약간 빅비즐리라고 이제 펠컨스에서 지명됐던 그 선수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빅비즐리보다 팔은 굉장히 긴데 아주 엘리트한 운동 능력을 갖고 있고 굉장히 좀 다재다능하고 움직임에 굉장히 폭발력이 갖고 있는 선수고요. 테크닉적으로는 아직 좀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점에서 과거에 이제 애틀란타 팔컨스가 굉장히 높은 순위에서 지명했던 빅비즐리가 많이 연상되더라고요. 워낙 뛰어난 툴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탐내는 팀이 참 많은 그런 선수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UCLA 출신의 라이아툴라투. 이 선수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빠르고 액티브한 핸즈, 큰 키, 훌륭한 사이즈, 운동 능력까지 갖춘 세련된 패스 러셔입니다. 이 선수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이 선수는 뭐 6피트 5인치에 259파운드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이번 클래스에서 뭐 탑티어로 평가받는 여러 엣지 러셔들 중에서 플로리다 스테이트 제러드 벌스나 뭐 펜스테이트 참 로빈슨 이런 선수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가장 좋은 신체 사이즈, 신체의 어떤 프로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운동 능력도 뭐 40야드 4.6초대를 뛰었고 뭐 3콘 드릴은 7.1초, 브로드 점프도 9피트 8인치. 댈러스 터너에 비해서 아주 아쉽다. 아주 엘리트하진 않지만 라투의 어떤 사이즈를 고려했을 때 괜찮고 좋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팔 길이가 33인치가 안 되는 수준이어서 터너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이건 뭐 객관적으로 봐도 팔이 그렇게 긴 선수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팔 길이가 좀 아쉽기 때문에 사실 라투가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의 테크닉에 있다고 봤어요. 라투가 사실 이번 클래스뿐만 아니라 저는 최근 3년 드래프트를 돌아보더라도 이 정도의 패스러시 테크닉을 가진 채로 NFL에 들어온 선수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에이든 허친슨 정도가 있겠는데 저는 에이든 허친슨보다 더 좋은 테크닉을 갖고 현재 NFL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라투는 사실 이 엣지 러셔들이 갖고 있는 이제 스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러쉬 플랜이라고 하죠. 이 러쉬 플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 계획을 갖고 있고 단순히 뭐 태클의 어떤 바깥쪽만 노린다거나 태클과 정면으로 붙는다거나 이것만 아니라 카운터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굉장히 밸런스 있는 다양한 패스 러쉬 플랜을 갖고 있는 선수고 아주 다양한 러쉬 무브를 구사하는 선수예요. 뭐 컨택
후에 이제 보여주는 이제 핸드 테크닉이 제가 봤을 때는 5개 이상을 현재 구사를 했는데 사실 이건 다 NFL에서도 통할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러쉬 무브라고 하면 뭐 스윙 무브, 클럽 무브, 림 무브, 뭐 스와이프, 뭐 푸시 앰플, 험프 다양한 테크닉 무브들이 있잖아요. 근데 라투는 이 무브를 사실 다 구사하고 있고 다 구사한 필름들이 다 남아 있고요. 이거부터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많은 컬리지 선수들은 많아봤자 2-3개 정도 구사하거든요. 근데 사실 라투는 이 모든 무브들을 다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많이 좋은 스킬을 갖고 NFL에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뛰어난 NFL 선수들과 컬리지 러셔들의 차이는 이 무브들을 좀 어떻게 콤비네이션해서 쓰냐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라투는 이제 이 2-3개 제가 아까 나열했던 이런 무브들을 좀 연달아 섞어내면서 오펜시브 라인맨들의 어떤 무게중심을 무너뜨리고 본인의 레버리지를 따내는데 매우 능합니다. 결국 이 기술을 연달아 쓴다는 거는 본인의 몸으로 상대의 무게중심을 느끼고 이를 좀 이용할 줄 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터너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이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어떤 핸드의 이 위치라던가 핸들을 쓰는 방식, 디테일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터너는 뭐 컨택 후에 사실 상대의 핸즈, 이제 오펜시브 태클들의 핸즈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근데 라투는 상대와 컨택하는 손 하나하나가 매우 똑똑하고 의미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다 이해하고 있는 무브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 테크닉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굉장히 저평가받는데 엣지들의 이 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의 좀 풋워크가 좀 굉장히 놀라웠는데 사실 마이카 파슨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오라인맨 입장에서 결국 발을 따라가지 못하면 레버리지를 잃을 수밖에 없는데 라투는 뭐 지금 필름에서 나오지만 컨택 전에 본인에게 더 좋은 앵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스텝을 굉장히 잘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어깨 바깥쪽 그리고 안쪽 정면 이 모든 곳을 골고루 공략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다양한 러쉬 플랜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내 어깨 왼쪽으로 올지 오른쪽으로 올지 정면으로 올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라투는 본인의 이런 좀 발을 이용해서 이런 본인의 특성을 이용해서 아주 좋은 앵글을 만들어내고 많이 레버리지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엘리트한 풋워크를 갖고 있고 이 풋워크와 이 핸드 테크닉의 조합은 사실 인사이드 정렬에서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계속해서 필름에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 뭐 UCLA 디펜스는 라투를 인사이드에 많이 정렬시켰고요. 뭐 5 테크닉이나 3 테크닉에서도 스냅을 소화했을 정도죠. 발이 느린 가드들을 상대로 특히 이 풋워크에서 이점을 많이 가져가면서 갭을 아주 쉽게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디펜시브 태클로서 이 선수가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보다는 뭐 서드 다운, 확실한 패싱 다운에서 이제 좀 3명의 어떤 스탠드업 러시아들을 기용한다든지 확실한 패싱 시츄에이션은 좀 더 그런 식으로 NFL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패커스에 있었던 지금은 브란스에 있는 뭐 자다리우스 스미스를 활용하는 방식처럼 이 선수를 어떤 특정 패싱 다운에서는 이렇게 인사이드에 정렬시키는 것도 하나의 좀 활용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름에서 보면은 뭐 스턴트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트위스트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이 디펜시브 라인맨을 3명 이렇게 홀수로 배치하는 오드 프런트 스킴에서도 이 스탠드업 엣지 또는 인사이드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두드러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다 아마 풋워크가 좋아서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다양한 스킴 그리고 다양한 정렬 위치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한 선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투가 또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런 디펜더예요. 기본적인 일단 사이즈와 프레임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스트렝스는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팔이 짧지만
본인이 어떻게 레버리지를 얻는지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필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의 위치, 무게 중심을 아예 낮추고 팔을 길게 뻗어서 이제 상대가 나에게 붙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내가 상대를 좀 컨트롤하는 법을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뭐 단순히 이제 갭 페네트레이션, 이 갭을 뚫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갭을 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팔이 짧은 거는 사실 이 런 디펜스에서 굉장히 약점이 될 수 있지만 라투는 좋은 테크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런 디펜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라투의 가장 큰 단점은 저는 마무리 능력을 좀 꼽고 싶어요. 방향 전환 능력이나 폭발력이 뭐 댈러스 터너에 비교했을 때 많이 어느 정도 부족하고 좋은 프레셔를 좀 색으로 이 결과로서 만들어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상대 라인맨과 이제 1대1을 이겨내더라도 이후에 이제 쿼터백을 잡아내는 과정에서 좀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뜻인데 지난 2년간 33개 태클 포로스 그리고 거의 24개에 가까운 색을 만들어냈거든요. 이 엄청난 생산력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작년에 이제 윌 앤더슨과 좀 유사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냈었습니다. 아마 이 라투가 더 좋은 운동 능력과 폭발력, 마무리 능력을 지녔더라면 이것보다 더 좋은 스탯 라인을 뽑아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작년에 윌 앤더슨을 소개하면서도 언급했다시피 좀 워낙 많은 프레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많이 놓치더라도 괜찮다. 제가 지금 단점으로 말하고 있지만 워낙 만들어내는 프레셔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마무리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약점은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좀 밴드 능력이 좀 특출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뭐 밴드까지 좋았으면 저는 의심의 여지 없는 아주 탑 프로스펙트였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태클의 어떤 바깥쪽 어깨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밴드 능력이거든요. 테크닉으로 이겨내더라도 쿼터백에게 어떤 샤프한 각으로 쭉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뭐 지금 필름에서 나오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터너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고 어떤 본인의 어떤 패드 레벨을 아주 낮추면서 이 밸런스와 스피드를 더 유지하면서 낼 수 있는 이런 테크닉의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밴드 능력이 그렇게 특출나지 않다는 점 이게 좀 현재 라투의 필름에서 보여지는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 필름 외적인 것들이 좀 많이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부상 이력이죠. 이제 2019 시즌에 라투가 사실 워싱턴 대학에 입학을 했고 2020 시즌 시작 전에 이제 목 부상으로 수술을 받아요. 근데 이때 의사로부터 좀 풋볼을 그만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진단을 받았고 풋볼 선수로서 복귀하는 거를 의사가 허락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워싱턴에서 거의 2년 가까이를 뛰지 못합니다. 근데 라투는 사실 풋볼을 계속 플레이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 대학에서는 의사가 허락을 안 해주니까 이제 UCLA로 전학을 갑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복귀 허락을 받았고 결과적으로는 잘 됐죠. 2년간 2022년, 2023년 두 시즌간 아주 무리 없이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정말 은퇴까지 좀 어떻게 보면 진단을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큰 목 부상 이력이 있다라는 점이 현재 GM들에게 라투를 좀 높은 위치에서 뽑기를 가장 꺼려하는 점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이인데 이 선수가 00년생이에요.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이 선수가 18년도 리크루팅 클래스거든요. 뭐 2년 전에 데뷔했던 뭐 케이본 티보도 작년에 이제 이글스에 지원됐던 뭐 놀란 스미스 이런 선수들과 동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같은 2024년 드래프트에 들어오는 선수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죠. 댈러스 터너가랑 참 로빈슨이 지금 03년생인데 이 선수가 00년생인 거를 고려한다면 뭐 3살 차이가 나는 거고 이 부상 이력 그리고 좀 비교적 많은 나이 이런 것들이 좀 필름 외적으로 아마 현재 라투의 주가를 깎아먹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럽 출신이라서 참 오랫동안 지켜봤던 선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선수이기도 한데
뭐 한편으로는 2년을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필드에 복귀해서 역량을 증명해낸 부분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나이가 가장 걸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약점을 상쇄할 만한 경험, 그리고 어리고 에너지 넘치는 선수들에게 좀 결여되어 있는 그런 경기 내에서 보여주는 일관성, 뭐 그리고 효율성, 이런 부분은 분명히 선수의 가치를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놓치기 쉬운 픽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디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상 지명 라운드, 그리고 컴패리즌은 어떤 선수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는 여러 필름을 보면서 가장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뛰어난 선수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부상 이력에 대한 우려, 그리고 운동 능력이 그렇게 엘리트하지 않다는 점, 뭐 부족한 밴드 능력, 뭐 나이가 많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NFL 스카우터들 아마 이 터너보다 이 실링이 낮다라고 평가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패스 러셔에게 저는 테크닉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장착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네, 라투는 뭐 테크닉적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즉각적으로 NFL에서 큰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까도 언급했지만 어떤 시스템이나 정렬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필름들을 남겼기 때문에 저는 터너보다 훨씬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주가가 떨어져도 1라운드 내에서 전 지명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과거 몇 년 전에 이제 마이애미 허리케인의 이제 제일런 필립스라는 선수가 여러 좀 인저리 이슈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1라운드 18번에 뽑혔던 것처럼 이 선수도 뭐 1라운드 지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놓치긴 아깝죠. 네, 정말 아까운 선수고 정말 아주 테크니컬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을 좀 잠재워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L에서 가장 유사한 선수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벵갈스에 있는 트레이 핸드릭슨이 떠오르더라고요. 좀 사이즈라든지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좀 엣지에게 좀 필요한 밴드 능력이 살짝 떨어진다는 점. 하지만 훌륭한 파워를 갖고 있고 테크닉을 갖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리그에서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굉장히 솔리드하고 뭐 프로볼 정도에 들 수 있는 트레이 핸드릭슨, 이 선수가 좀 많이 연상됐던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엣지 러셔 포지션 선수들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고요. 네, 이어서 디펜시브 태클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준비한 선수는 절지안 뉴턴과 바이런 머피 2세입니다. 그래서 먼저 뉴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선수는 일리노이에서 3다운 디펜시브 태클로 활약을 했고요. 주로 3테크에서 롤을 부여받아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핸즈를 굉장히 잘 쓰고요. 체형에서 나오기 어려운 민첩성까지 갖춘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절지안 뉴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이 선수는 이제 6피트 2인치, 304파운드, 팔 길이 32인치에 좀 NFL에서 아주 원하는 이 디펜시브 태클에게 요구하는 사이즈보단 아주 살짝 작은, 비교적 이제 언더 사이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는 선수고요. 2023년 동안 사실 발목 부상을 안고 뛰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을 감행했고 그 여파로 뭐 컴바인은 불참을 했고요. 아마 프로데이까지 건너뛰었기 때문에 좀 운동 능력은 아직 확실하게 검증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좀 우려되는 점이고, 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체형에서 나오기 어려운 민첩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게 좀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의 어떤 이 발의 민첩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턴트라든지 뭐 디펜시브 라인이 하는 어떤 슬랜트, 이런 좀 전술적인 면에서 디펜시브 라인맨들의 어떤 민첩성이 필요한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됐고 NFL에서도 그렇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고 강점은 역시 핸드 테크닉이겠죠. 일단 손이 절대 쉬지 않고요. 뭐 다양한 패스러시 무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어떤 무게 중심을 역이용하는데 굉장히 능하고요. 특히 뭐 푸시앤풀 테크닉, 뭐 스네치 테크닉, 상대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 이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사실 오펜시브 라인맨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본인의 패드 레벨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라인맨 입장에서는
디펜시브 라인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겨내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뭐 필름에서 이걸 절대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사실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의 이 라투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다양한 러시 플랜을 갖고 있고 굉장히 좋은 핸드 테크닉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뭐 힘으로 압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손을 쓸 줄 알고 상대의 어떤 무게중심을 느낄 줄 아는 아주 영리한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시즌간 22.5개의 태클포 로스를 기록했고요. 13개의 색을 기록하는 좀 엄청난 생산성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보여주는 어떤 대학 때 이 생산성은 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와이드 리시버나 쿼터백이 기록하는 이 대학에서 기록하는 스탯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디펜시브 라인이 보여주는 이 스탯은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결국 와이드 리시버와 쿼터백의 경우 이제 NFL에서 요구하는 어떤 역할과 스킴이 사실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스탯이 그렇게 의미 있게 보지는 않는데 그에 반면에 좀 이 디펜시브 라인의 경우에는 어떤 대학에서 요구하는 스킴과 역할이 뭐 NFL에서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상대하는 이제 오펜시브 라인맨들의 퀄리티가 다르다 뿐이지 이 선수들이 요구받는 그런 역할, 스킴의 차이 이게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디펜시브 라인맨들에게 이 생산성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뭐 뒤에서 후술할 바이런 머피보다도 훨씬 좋은 스탯 라인을 쌓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워낙 테크닉이 좋고 영리한 선수이다 보니까 뭐 대학에서 보여줬던 프로덕션이 그대로 NFL에서 옮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NFL에서 좀 바로 1년 차부터 즉각적인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럼블락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버티는 힘이 하체 힘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버티는 힘이 좋지 않지만 손기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이 겟오프라고 하죠. 블락 쉐딩 능력, 블락을 벗겨내는 능력이 사실 굉장히 탁월해요. 뭐 갭을 뚫고 들어가는 이 페네트레이션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블락커와의 어떤 레버리지 싸움에 있어서 이를 컨트롤하고 이 블락을 벗겨내는데 굉장히 좋은 필름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 뭐 필름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뭐 리치 블락이든 다운 블락이든 이 오펜시브 라인맨들이 어떤 블락의 형태를 가져가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테크닉을 갖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런 디펜스 능력도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대학 레벨에서 사실 뭐 제로 테크닉, 원 테크닉, 3 테크닉, 5 테크닉 등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서 정렬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필름을 남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NFL에서는 가장 어울리는 위치는 아마 3테크 본인의 어떤 좋은 테크닉과 패스러시 능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3테크가 가장 어울리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 선수의 약점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순간적인 방향 전환 능력이나 뭐 좀 폭발적인 움직임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뭐 힘도 그렇게 압도적인 편이 아니라는 거. 사실 힘과 테크닉을 모두 겸비한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후술하겠지만 바이런 머피와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이 좀 가장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체 힘 그리고 뭐 어떤 운동 능력이 가장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런 머피에 비해서 플로어는 높지만 어떤 실리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패드 레벨을 굉장히 낮게 유지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좀 일관성 있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끔 팬케이크 블락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요. 좀 본인의 어떤 이 테크닉에 좀 치우쳐서 이 패드 레벨의 일관성이 약간 떨어진다 이런 약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쉬웠던 거는 이제 백필드에서의 좀 마무리 능력. 워낙 이 선수가 사이즈가 작고 팔 길이가 좀 짧은 편이다 보니까 태클 범위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오펜시브 라인맨을 뚫고 들어가더라도 이제 쿼터백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약간의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뭐 이런 좀 약점들을 현재 가지고 있는 선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좋은 사실 페네트레이션과 갭 컨트롤 능력을 겸비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어떤 시스템, 어떤 위치에서든 뭐 코치들이 부여하는 롤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이 선수는 아까 에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상 이력 이게 좀 많이 걸리고 1월에 관련해서 좀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필름에서도 드러난 어떤 패싱 다운에서 파괴력이 정말 매력적이라서 좀 놓치기는 힘든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 선수가 또 스페셜 팀에서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졌거든요. 23시즌에서 이 킥블락을 무려 4번이나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스페셜 팀에서도 기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에드님과 따로 분석을 했는데 결국에는 같은 결론으로 도달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선수가 스턴트 활용이 좋은 4-3 베이스 스킴을 활용하는 이 3테크 포지션에서 굉장히 적합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스템 아래서 기여할 게 많은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에디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상 지명 라운드와 비교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명 라운드 자체는 아마 1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확실한 1라운드 탤런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작년에 이제 지명됐던 칼라이자 켄시보다도 전 좋게 필름을 봤거든요. 근데 뭐 현재 형성되는 뭐 컴바인에 대한 불참 그리고 이 운동 능력에 대한 어떤 좀 의구심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높게 지명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1라운드 안에서는 무난하게 지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FL에서 누구랑 가장 유사하냐라고 하면 이제 벵갈스의 레전드 디펜시브 태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지노 에킨스가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이즈가 좀 많이 작고 좀 약간 언더 사이즈고 그에 반해서 굉장히 손기술이 좋고 아주 영리한 테크니션이라는 점에서 지노 에킨스가 많이 떠올랐고요. 지노 에킨스도 사실 리그에서 굉장히 저평가받는 디펜시브 태클이었기 때문에 이 뉴튼도 좀 비슷한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또 다른 인사이드 디펜시브 라인맨 바이런 머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형적으로 내각에서 속도와 파워를 겸비한 그런 태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NFL 공식 프로필에는 일단 297파운드로 되어 있긴 한데요. 시즌 중에는 300파운드를 초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뛰어난 운동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롱온즈 디펜스에 크게 기여를 해온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소개드렸던 이 뉴튼보다 사이즈가 더 작아요. 6피트 1인치가 안 되고요. 이제 297파운드로 사실 상당한 언더 사이즈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컴바인에서 굉장한 화제가 됐었죠. 40야드를 4.87초를 뛰었고 뭐 버티컬 33인치, 브로드 9피트 3인치 아주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고 뭐 사이즈 대비 운동 능력, 이 디펜시브 태클에게 요구되는 운동 능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엘리트한 선수다. 그리고 이 선수의 어떤 필름이나 한번 사진을 보면 사이즈 대비 하체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깜짝 놀랐는데 뭐 320, 30파운드의 선수의 하체만큼 하체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사실 이 좋은 하체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하는데 키도 작고 하체가 좋은 만큼 사실 이 패드 레벨, 이 무게 중심을 굉장히 낮게 잘 유지를 하거든요. 강한 어떤 이 앵커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하체를 굳건하게 잘 고정을 시키고 이를 통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더블팀을 소화하는 필름을 남겼습니다. 제가 조니 뉴튼, 이 뉴튼과 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작은 사이즈지만 하체 힘이 정말 압도적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 텍사스 필름에서 많은 더블팀을 소화했거든요. 뭐 원테크, 제로테크에 좀 자주 정렬을 하면서 지금 필름에서 나오지만 계속 더블팀을 받아내요. 근데 이 더블팀을 사실 받아내는 능력이 대학 레벨에서 아주 뛰어났어요. 근데 이게 NFL에서까지 통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약간 의문부호가 붙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워낙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가진 사이즈에 비해서 좋은 더블팀 소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정말 객관적인 이 매스, 뭐 320, 340 파운드의 선수들만큼 더블팀을 소화해낼 수 있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살짝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런 아주 전문적인 노즈 태클들처럼 뭐 매 스냅 더블팀을 받아내는 선수보다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설계된 상황에서는 더블팀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뭐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아무래도 패스 러쉬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어떤 스냅에 대한 반응 속도 그리고 첫 스텝 폭발력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늘 스냅에 정말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하는 선수였고요. 이제 디펜시브 태클들은 이제 엣지 선수들에 비해서 이제 비교적 상대와의 이 정렬 거리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첫 스텝의 어떤 폭발력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첫 펀치의 임팩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머피는 이제 여기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냅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첫 펀치가 아주 강력하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많이 좀 1대1을 이겨내는 유형의 선수고요. 뭐 뉴튼만큼 아주 엘리트하진 않지만 핸드 테크닉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일단 손을 쉬지 않고요. 특히 뭐 클럽 스윙, 클럽 립 등 이 두 개의 무브를 아주 잘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뭐 러쉬 무브가 조금 다양하지 않고 더 좀 손의 위치, 손의 쓰임이 조금은 더 정제될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뉴튼보다는 이 패스 러쉬에서 일관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빠른 반응 속도, 뭐 좋은 첫 컨택 파워, 나쁘지 않은 러쉬 무브로 사실 갭을 뚫어내는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텍사스의 디펜스 시스템이 결국 어떤 갭을 뚫어내는 이제 원갭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서 아주 엘리트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필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단한 신체 그리고 뭐 사진에서도 드러나지만 근데 체형 자체가 팔이 엄청 긴 편은 아니에요. 그쵸. 보통 드래프트에 참여하는 선수들 디펜시브 라인맨들 이 인사이드에 정렬한 선수들을 보시면은 팔이 보통 31에서 34인치 정도로 분포를 하거든요. 근데 머피는 공식적으로 32 그리고 8분의 3인치로 나오죠. 뭐 예전에 되게 좋은 활약을 펼쳤던 디펜시브 태클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카완 쇼트, 뭐 쉘든 리차트 이런 선수들은 34인치가 넘었어요. 그리고 뭐 에런 도나드나거나 아니면 크리스 존스 같은 경우에도 격차는 크진 않지만 일단 머피보다는 더 긴 편이에요. 그래서 뭐 테크닉 자체가 좋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단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이 테크닉 자체가 좋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물리적 격차를 상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본인의 이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음에도 좀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여러 많은 무기들을 갖춘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디펜스의 시스템, 이제 원갭 시스템이냐, 뭐 투갭 시스템이냐, 원갭 앤 하프 1.5갭 시스템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디펜시브 라인맨들의 어떤 이 기조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사실 원갭 시스템, 이 머피가 뛰었던 시스템에서는 사실 스냅이 시작되면 플레이를 읽기보다는 이걸 먼저 뚫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리액션, 리드, 이서순이에요. 근데 많은 NFL에서 사실 리드 앤 리액션, 이서순으로 많은 이 디펜스 기조를 가져가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텍사스에서 뛰었던 시스템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NFL에서. 결국 백필드를 읽고 갭을 컨트롤해야 하는 시스템에서는 머피가 현재와 같은 위력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이 선수가 갭을 뚫고 가는 데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어떤 이 디펜스의 기조가 갭을 뚫기보다는 이걸 읽고 반응하는 데 먼저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스템에 간다면 좀 머피의 이런 장점을 살리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버티는 힘, 하체 힘은 굉장히 좋지만 뭐 뉴튼에 비해서 이 블락을 벗겨내는 능력이 좀 이 백필드를 읽고 빠르게 블락을 벗겨내는 능력이 좀 아직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좀 특정 스킴에서는 위력이 100% 발휘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피를 활용하기 아주 좋은 활용법을 또 텍사스가 제시를 해줘서 하나 갖고 와봤는데, 이게 이제 틸티드 노즈라는 방식인데요. 이 필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태클과 가드 사이에 아주 약간 몸을 비틀어서 이제 정렬을 하거든요. 이걸 이제 틸트 노즈라고 하는데, 이게 비틀어서 지금 정렬을 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갭을 뚫어내거나 아니면 이 센터와 가드의 어떤 더블팀을 강제하거나 혹은 이 스턴트에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텍사스가 이거를 좀 어떤 머피의 좀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어쨌든 작은 노즈 태클들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결국 머피를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텍사스가 미리 제시를 해줬다. 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고, 결국 갭을 뚫고 들어가기를 좀 선호하는 어떤 스킴에서 좀 3태클로서 잠재력이 충분한 선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특정 상황에서는 뭐 더블팀까지 받아줄 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텍사스가 활용했던 것처럼 약간 틸트 시켜서 강점을 좀 100%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 잘 들었습니다. 선수가 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스쿼트, 벤치 이게 나다. 막 이런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정도로 어떤 파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요.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 텍사스에서 첫 2년간은 그냥 백업을 맡다가 이후에 잘 성장해낸 케이스, 그러니까 대기만성형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23 시즌에 패스러시 윈레이트가 19.6%. 와, 디펜시브 라인맨 중에 1위였어요. 그 정도로 이상적인 신체 조건은 아니지만 좋은 패드 레벨, 굳건한 하체에 기반한 플레이 스타일, 이 내각 라인맨이 필요한 팀들에게는 이 선수가 분명히 매력적인 자원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예상 지명 라운드와 컴패리즌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수도 뭐 뉴튼처럼 1라운드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필름이 많이 분석되면서 그리고 컴바인에서 아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1라운드 10번 때까지 언급이 되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8번 펠컨스가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필름을 보고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확실히 뉴튼에 비해서는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테크닉적으로는 아직 발전이 필요한 선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1라운드 20번 때가 좀 적정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NFL에서 누구와 가장 유사하냐라고 하면 이제 펠컨스의 그레디 제럿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일단 아주 유사한 언더 사이즈고 그에 비해서 보여주는 어떤 더블팀 소화 능력, 그리고 아주 폭발적인 움직임, 좋은 패스러시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펠컨스에서 아주 조용히 묵묵히 조용히 잘하고 있는 그 그레디 제럿 이 선수가 가장 유사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펠컨스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유사한 사례, 그리고 이 선수가 진짜 조용히 엄청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그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이 좋은 선례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드래프트가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벌써 4월이 됐기 때문에 이러다가 보면 방송 2번 더 하면 이제 곧바로 드래프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더는 미룰 수 없다. 다음 주에 저희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쿼터백 편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쿼터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에디님께서도 쿼터백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싶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확정은 아닌데 쿼터백 편을 2편으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좀 스케줄링을 해보고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공지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쿼터백 편은 일단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방송 일정도 저희가 좀 다음 주 스케줄링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확정은 못 드리겠는데, 뭐 일단 금요일은 안 될 것 같고요. 목요일이나 토요일 중에 만약에 목요일에 하게 되면 밤 10시, 토요일에 하게 되면 밤 9시로 계획을 잡고
공지 주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진짜 3주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쿼터백은 무조건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다루고, 뭐 오펜시브 라인에서 좀 다루고 싶었는데 시간적인 어떤 한계 이것 때문에 좀 다룬다는 점 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너무 알찬 내용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에디님께 전하고 싶고요. 또 좀 이게 약간 기술적인 결함 같은데 유튜브에 오늘 채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제가 처음에 방송을 틀었을 때 좀 설정을 잘못 만져서 그런 것 같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원활하게 시청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알찬 쿼터백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